자, 이번에도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대기 두 번째 정리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집중적으로 외워보기도 했었어요. 그 중에서 아마 입자상 물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우리가 입자상 물질이 한다면 이번에는 가스상 물질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가스상 물질에는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사실은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 종류를 우리는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삭스, 낙스, 이산화탄소 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이산화탄소라는 녀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산무의 기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무색, 무치, 무미의 가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은 느끼지 못하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러한 물질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보통 이제 완전 연소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러한 물질들이 불완전 연소를 했을 때 발생하면 어떠한 형상을 띠게 되느냐? 불완전 연소 생성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일산화탄소라는 것들이 생성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흔히 느끼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쉽게 우리는 이러한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질식사라는 것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않아요. 물론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보건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군집독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너무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 많을 경우에 가쁘게 막 호흡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짜증, 불쾌감 이러한 것들이 밀려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군집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군집독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이산화탄소의 대표적인 특징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산성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표적으로 산성비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은 포화 상태를 pH 5.6이라고 했을 때 이 5.6보다 낮다라는 것은 이러한 약산성의 기체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의 양보다 훨씬 더 다른 산성 물질들이 많은 형태로서 띄고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륙권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존재하게 된다면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돼요? 바로 온실 효과를 유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 온실가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지역이 다른 전원 지역에 비해서 훨씬 더 따뜻한 현상을 가지게 되죠. 우린 이것을 이제 온실 효과라고 많이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온실 효과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보통 우리가 흔히 어떠한 발생원을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 발생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떠할 때 많이 발생을 할까 보게 된다면 보통 자연적 발생원이 훨씬 더 많은 현상을 띈다라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은 것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대기의 축적성이 많죠. 왜? 이 이산화탄소는 용해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대기의 축적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가장 많은 축적량을 가진 것, 축적량을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하게도 가장 많은 축적량은 대기보다는 왜? 대기는 변화되니까 해양에서 축적량은 가장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삭스와 낙스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삭스라고 하는 것은 황산화물의 종류라고 지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이러한 종류는 아황산가스나 삼산화황이라든지 또는 뭐 황산, 미스트 다 포함을 해봐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러한 황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떠한 형상이 가장 많을까요? 이러한 아황산가스와 삼산화황을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아황산가스의 형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대략적으로 한 95대 5, 90대 10의 비율로서 많다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러한 배출량에서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 발생원을 기준으로 해본다면
이러한 싹스는 자연적과 인위적 발생원이 거의 다르지 않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 발생원이 서로 균등한 상태에서 이러한 SO2의 형태의 발생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가장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첫 번째가 이러한 가스들은 부식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산화력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 두 번째로서 이러한 가스들은 굉장히 용해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 용해성으로 따지게 된다면 보통은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서 용해성이 높다라고 많이 지칭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싹스의 형태들은 모두 용해성이 뛰어나다. 즉 다시 말하면 물에 쉽게 용해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얘네들은 환원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물질을 표백하는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중에서 추가적으로 황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황화수소는 악취방지법에서도 지칭하게 되는 악취성 물질에 해당하겠죠. 이 악취성 가스의 대표적인 냄새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달걀, 썩은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낙스 같은 경우에는요, 낙스는 보통 뭐 이산화질소라든지 우리가 또는 일산화질소라든지 또는 뭐 아산화질소 등 여기 한 번에 포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고온에서 발생력이 높다라는 것을 전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았어요. 그래서 고온일수록 훨씬 더 이러한 낙스의 생성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낙스들은 어느 비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보통 자연적 발생원과 인위적 발생원을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자연적으로서 발생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지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둘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역시나 얘도 간단한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생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90대 10의 비율로서 생성 비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이러한 가스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얘네들은 반대로 용해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이 있다 하더라도 용해돼서 존재하는 성질은 굉장히 적은 특징들을 가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물질들은 굉장히 이제 대기에서 오랫동안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 아산화질소라고 하는 녀석이 최근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산화질소는 보통 우리가 흔히 마취성 가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뇌에 자극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뇌를 마비시킴으로써 우리가 굉장히 웃음의 기체, 즉 마취성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아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대륙권에 존재할 경우에는 얘도 온실 효과를 유발합니다. 근데 반대로 성층권까지 올라가게 되면 얘네들은 오존층을 파괴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크죠. 또한 이러한 이산화질소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존재합니다. 바로 대표적인 특징이 얘네들은 유색의 기체입니다. 즉 색깔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유색의 기체 세 가지를 미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이산화질소는 우리가 흔히 젓갈색 기체라고 합니다. 근데 브롬은 자연 상태, 상온 상태, 실온 상태에서 액체성 물질이에요. 그 얘네들은 젓갈색 액체입니다. 그리고 염소가스 같은 경우에는 녹황색 기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표적인 세 가지의 유색의 기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체의 색깔은 띠지 않는다라는 점,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는 물질들이 여러 군데에서 사실 배출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것들을 우리가 1차 배출원, 그 다음에 뭐 이제 인위적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것도 역시나 1차 배출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배출된 물질들이 우리가 광학 반응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2차 발생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1차 자연적이나 인위적으로서 배출원 자체에서 배출되는 형태도 띌 수가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도 이러한 물질이 생성되는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반응을 1, 2차 배출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러한 배출원에 따라서 역시나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 1차 배출 물질은 무엇이고 2차는 무엇이고 1, 2차는 무엇이냐? 사실 1차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외우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2차 배출원은 우리가 흔히 이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옥시던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뭐 오존이라든지 펜이라든지 이러한 물질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그럼 이제 1, 2차 배출원이라는 것은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배출원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물질을 지칭하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외워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RU가 낙사합니다. RU 낙사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알데하이드와 그 다음에 유기인과 낙은 낙스들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1산화질소, 2산화질소. 산은 삭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황산가스, 삼산화가스, 황산미스트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마지막에 케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류, 낙사케 이러한 물질들이 이러한 배출원에 해당한다라는 점 역시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물질들이 무엇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많은 사건들을 유발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발시키는 역시나 사건들에 대해서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역사적으로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에 의한 사건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하고 한번 다시 외울 수 있으신 분들은 외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뮤행 잘못했네요. 뮤행 도포 런 우리가 뮤행 도포 런로 그 다음에 뭐다? 15채. 그래서 뮤행 도포 런로 15채.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뮤즈 계곡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횡빈 사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도쿄 요코하마 사건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도노라, 코자리카. 얘는 런던, 로스앤젤레스, LA. 그 다음에 시베소, 보팔, 마지막 체르노빌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도를 여러분들이 역시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쉽게 외울 수 있는 연도까지를 좀 구분을 해서 이야기해 본다라고 한다면 보통 횡빈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여러분들이 쉽게 외울 수가 있게 되느냐? 바로 이 횡빈에서부터 로까지 우리가 외우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총 5개가 존재를 하네요. 그러면 5개가 존재하니까 가운데를 100에서 가운데 50이라고 지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부터 마이너스 2, 이곳으로부터 플러스 2씩 해주세요. 그러면 195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2년, 54년, 얘네들은 48년,
46년에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연도들도 우리가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얘네들을 외우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또 어떠한 분들에 따라서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뮤즈계곡 같은 경우에는 1930년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시베소 같은 경우에는 76년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파라고 우리가 체르노빌 사건을 보시게 된다면 얘네들은 1984년과 1986년에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각의 대부분의 이러한 대기오염 사건들은 공통적으로 대개 아황산가스에 의한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황산가스가 아닌 애들 우리가 외워두면 되겠죠.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베소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이옥신에 의한 사건입니다. 그 다이옥신에 의한 대기오염 사건을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시베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체르노빌은 원전 폭발죠. 즉 다시 말해서 방사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팔 같은 경우에는 MIC라는 물질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MIC라고 하는 거는 메틸 이소 부틸 우리가 메틸 이소시아네이트라고 해서 이제 MIC라고 부르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무엇? 살충제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 중에서 포자리카 같은 경우에는 황화수소에 의한 발생입니다. 그 다음에 런던 같은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낙세에 의한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대부분이 이제 아황산가스에 의한 발생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죠. 근데 결국 이러한 대기오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느냐? 당연하게도 인체에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사는 곳은 보통 대륙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륙권에 이러한 물질들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됨으로써 인간에게 피해를 끼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은 다시 말해 대륙권이 어떠한 특징이었길래 이러한 가스가 사람에게 미칠 정도로 오래 남아있었을까 생각한다면 대표적으로 이때의 사건들의 모든 지역적 특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오랫동안 기체가 머물려면 바람이 불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풍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여 있어야 됩니다. 그 대부분이 계곡 또는 분지 등 이러한 지형적 형태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역시나 대류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기온 역전 형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모든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체에 유해한 영향에 미칠 수가 있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러한 런던 사건과 LA 사건을 비교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외우기 쉽게 하는 방법에서는 저는 이러한 애니메이션 보는 거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러한 런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코난 극장판을 보시게 되면 베이커가의 망령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잘 만든 시리즈죠. 요 코난 베이커가의 망령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베이커가의 망령 같은 경우는 런던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난과 그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 게임 속에 등장을 했을 때 그 배경이 바로 런던 사건의 모든 대표적인 특징을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그때 도착을 하게 되면 보통 밤에 도착합니다. 이것도 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모두가 긴팔 긴바지를 입었습니다. 막 털옷 입었어요. 왜? 겨울에 도착했으니까 겨울에 일어난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통 굉장히 옛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등 석유 연료 등을 많이 띠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아황산가스에 의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베이커가의 망령은 흔히 영국에서 제일 유명했던 잭 더 리퍼라고 하는 연쇄살인마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연쇄살인마가 연속적으로 살인을 저지를 동안 아무도 경시청의 사람들이 누구도 잡지 못했어요. 왜? 범인이 살인 현장을 해도 볼 수가 없었으니까. 즉 다시 말한다면 뭐가 될까요? 굉장히 시정거리가
너무 짧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런던 스모그를 보시게 된다면 사람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위성으로 보게 되면 런던 스모그와 LA형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무슨 특징을 가져요? 위성으로 보면 시꺼멓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런던 스모그는 이 지표면 부근에서 생성되는 게 런던 스모그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마들이 안 잡혔지. 근데 이 LA형 스모그는 실제로 다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단 위성으로 보게 되면 시꺼멓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공기 중에 이곳에 체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유해성 물질들에 의해서 시야가 차단돼서 흐릿해진 우리가 날씨를 보이게 되겠죠. 바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LA형 스모그예요. 그래서 LA형 스모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낮에 발생을 많이 했는데 거리 다니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보는 곳은 깨끗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무엇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뭐 지표 역전 또는 뭐 대기 역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서는 한번 뒤에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들은 뭐 여러분들이 쭉 아마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배출되는 것에 따라서 또는 미치는 영향들에 따라서 우리가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가장 잘 나오는 배출원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요거 하나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플루오르화 수소라고 해서 이제 불화수소라고 하는 물질인데 얘네들의 발생원은 다른 발생원에 비해서 문제 출제율이 높은 경향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외우는 방법으로 보게 된다면 알빙, 인비인, 유제형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떠한 특징들이라고 외울 수가 있게 되느냐, 배출원에 따라서 그리고 이 불화수소를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자연상의 물질에 따라서 외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알루미늄 공업입니다. 이곳에서는 빙정석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걸 활용하다 보면 불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인산비료 제조공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인광석이라는 물질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서 유리 제조에 대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곳에서 사용하는 형석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 원료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우리가 뭐 외우는 방법들이 있게 되지만 이러한 배출원은 뭐 많이 나오면 한 문제, 적게 나오면 나오지 않는 출제율을 가지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의 댓글에다가 외우는 방법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좀 제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뭐 인체 영양 역시나 마찬가지죠. 뭐 폐를 자극하거나 발암성 물질을 가지거나 또는 뭐 혈액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유가종을 일으키거나 뭐 이러한 특징들 역시도 뭐 한 문제 정도 나오거나 또는 나오지 않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대표적으로 역시나 댓글이나 또는 이러한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추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뭐 재산상의 피해나 인체상의 피해 또는 뭐 식물성에 대한 피해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대두돼서 나오는 경향성은 많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출제 비중이 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정리에서는 좀 여기선 제외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나머지 뭐 중요한 부분들은 또 어떠한 것들이 존재를 할 수가 있을까 보게 된다면 대기의 오염 현상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기의 오염 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뭐 온실 효과라든지 뭐 열섬 현상 이러한 것들이 다 대기 오염 현상에 해당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온실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린하우스 임팩트라고 해가지고 즉 도심 지역에 발생을 한 여러 가지 온실 효과 유발 기체들이 체류를 하게 되면서 지표면상
그리고 일정 지역 내가 따뜻해지는 마치 온실과 같은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온실 효과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열섬 효과라고 하는 것은 도심 지역이 역시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열섬 현상 같은 경우에는 도심이 높아지게 되는데 보통 야간에 발생하는 특징이 강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도 부르게 된다? 그렇죠. 온실, 우리가 열섬 효과라고도 하지만 열대야 현상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 우리는 그것을 이제 온난화 지수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온난화 지수의 기준이 되는 물질 하나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녀석이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이 역시도 온난화 지수를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온실 효과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도 많이 하고 있죠. 요즘에는 이러한 온난화 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산화탄소보다 얼마만큼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지에 따라서 그 지수를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일으키는 것이 바로 요 육불화황이에요. 육불화황 같은 경우는 그 온난화 지수를 보시게 된다면 보통 한 23만 정도가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수를 가지고 있게 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여도를 따지게 되면 뭐 그렇게 높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실질적으로 기여를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대륙권상에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확률이 높은 것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대기에서는 요 녀석이 가장 많겠죠.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래서 온난화 지수로서는 가장 낮은 기준을 가지고 되지만 사실은 기여도로 따지게 되면 가장 높은 기여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반대적인 성향들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산성비도 역시나 대기오염 현상이 되겠죠. 산성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산성 물질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산성비의 기준 척도를 이야기를 하게 된다. 이것도 역시나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자주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 시정거리에 따른 이제 감소 피해 등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정거리를 지칭할 수 있는 요 COH라는 것을 계산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oefficient of Haze라고 해가지고 이 COH 계수, 대기질 저하 측정 계수를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거리당이기 때문에 1000m당 500m당으로서의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OH의 계산은 모두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로그 투과도분의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0.01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물질의 속도와 시간의 비를 곱해주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리가 1000m면 1000을 대입하시고 500m면 500m를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우리가 로그 투과도분의 1의 역수를 보통 뭐라고 표현하게 된다? COH 값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투과도를 통해서 대기질이 얼마만큼 나쁜가를 측정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정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거리를 측정하는 공식 역시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는 아까 말했듯이 시정거리보다는 대기질 자체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 시정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서 나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70%의 상대 습도라는 것이 존재할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산란 개수, 즉 입자상이 존재하게 되면 빛은 산란을 하게 되죠. 이런 산란 개수라는 것이 존재할 때의 값으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상대 습도가 주어질 때 시정거리를 L이라고 지칭하게 된다면 이때 공식은 어떻게 될 수가 있게 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분진의 농도와
반비례하게 됩니다. 즉 분진의 농도, 먼지가 대기 중에 많으면 많을수록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진의 농도와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 공식으로서 이야기를 해보게 된다면, 그래서 공식을 바꾸면 시정거리란 분진의 농도를 C라고 지칭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분의 역수의 값을 가지게 된다. 이때 개수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때 개수는 분자에다가 곱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1.2 정도로 많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단위 환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단위 환산으로서 곱하기 1000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 산란 개수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산란 개수가 주어질 때 시정거리를 구하는 공식도 역시나 바뀔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시정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나 분진의 농도를 C라고 지칭을 했을 때 C분의 5.2 곱하기 rho 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번진의 농도의 산란 개수를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이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분진의 밀도,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을 지칭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특징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개론에서 최후로 가장 중요하게 정리가 필요한 내용들을 다룸으로써 개론 정리를 마무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개론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영상도 우리 공부 파이팅 하시고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